어, 오늘 저한테 주어진 주제는 방금 소개를 받은 바와 같이 유교와 여성 그리고 어린아이 소수자 인권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일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몇 강의가 이어질 테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흔히 지금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남녀, 차별이라 그럴까요? 남녀의 어떤 인권 문제, 인권을 둘러싼 갈등 문제, 또는 성인과 어린아이, 아동 간의 어떤 인권 갈등 관계, 또는 소수자 문제, 소수자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소수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일반적으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령 성소수자라든가 또는 어떤 의견의 소수자, 사상적 소수자,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의 소수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의 경우에 이런 여성이나 어떤 아동이나 또는 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얘기할 때에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차원에서는 차원과 좀 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전개를 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어떤 조선시대 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사회를 이루고 있는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속한 어떤 신분이나 계급, 계층 간의 구분에 따라서 지금 얘기하는 여성이나 아동이나 소수자의 인권이 대단히 차이가 났다라고 하는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가령 왕을 비롯한 지배계층, 특히 귀족계층, 사대부계층, 양반계층에서의 여성이나 아동이나 소수자의 인권 문제와 그러나 왕이나 양반에 속하지 않는 일반 상민 또는 천민 사이에서의 여성이나 아동이나 소수자의 인권 문제는 차원이 상당히 달랐다라고 하는 점이 있을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왕도 없고 귀족 사대부도 없고 우리 모두 평등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다 평등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옛날처럼 양반이다, 상민이다, 천민이다, 노비다, 이런 식의 구분은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적어도 그런 것이 어떤 개인에게 너는 양반이야, 너는 천민이야, 너는 노비야, 이런 식으로 계급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을 규정하는 그런 사회는 아닙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마치 이 타이틀로 본다면 조선시대에 유교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신분 계층에서 일정한 이념적인 작동을 했고
그러한 유교라고 하는 이념에 의해서 여성과 아동과 소수자의 인권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평면적으로, 평균적으로 얘기하기는 대단히 힘들다 하는 문제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적어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왕들의 어떤 삶, 흔히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볼 수 있고, 그죠? 영화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는 사대부, 뭐라하면 고상한 학덕이 높은 그런 어떤 양반 계층의 남녀 관계. 예를 들어, 왕과 왕비, 왕과 왕자, 그리고 왕의 가족 속에 있는 소수자, 가령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령 왕족에서 좀 생각이 좀 달랐던 사람들, 그래서 귀향을 가기도 하고 했던 그런 어떤 대군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어떤 형편,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에 그런 어떤 왕족이나 사대부 계층에서 우리 그런 얘기 듣습니다. 그죠? 어떤 양반 집안에 지금도 그런 조선시대에 그런 일기가 발견이 되었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주 극진한 편지를 썼다든가,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대단히 극진한 편지를 써서 그야말로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부부관계가 조선시대의 사대부 사회에서는 존재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이, 그죠?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은 임금이 왕후에게, 왕비에게 하는 태도 얼마나 근엄하고, 그죠? 그야말로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왕비가 전혀 왕에 의해서 또는 다른 남자들에 의해서 어떤 차별을 받는다든가 압박을 받는다 하는 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족이나 또는 사대부 계층의 아동에 대한 교육, 양반 부모가 아동에게 그래서 과거 시험을 치르게 해서 대단히 훌륭한 그런 관료로 출세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교육 코스에 양반들이, 사대부들이 자기 집의 자녀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아꼈느냐 하는 것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춘향전에 나오는 이도령의 이야기를 필두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다 요새 왜 텔레비전 같은 데 보게 되면 왕이 먹은 거를 우리가 다 먹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귀족이 먹었던 것들 하여튼 왕의 식탁을 지금 한국 사람 모두가 먹고 있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다들 이제 또 드라마에 나오는 건 보통 왕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죠? 그렇죠? 양반집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더더구나 천민, 노비 이야기는 잘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런 건 몇 년 전에 여러분 혹시 드라마에 추노란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추노. 네. 도망가는 노비를 잡아다니는 사람의 이야기죠. 둘 다 쌍끝들입니다. 그야말로 천민, 노비들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 해야지 이 얘기를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 강의에, 연속되는 강의에 이 신분에 대한 어떤 문제를 아마 설명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사실, 조선시대 인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제일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것은 신분적 계급 차이의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 하지 않고 조선시대의 인권을 얘기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저한테 주어진 제목은 아닙니다만 제가 조금 이 문제를 설명해야만 얘기가 풀릴 것 같아서 한두 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법과대학에서 한 30년 노동법이라고 하는 걸 가르친 사람입니다. 노동법. 여러분 노동법 아시죠? 노동법을 가르치는 사람. 요새 뭐 임금이 어떻고, 최저임금이 어떻고, 노동조합이 어떻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제가 30년 동안 공부를 했고 가르친 사람인데, 사실 여러분 이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본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노동법에 우리가 노동자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동자는 그냥 일하는 사람,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라고 합니다. 이 노동자를 위한 법,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간단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걸 이제 뭐 30-40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걸로 가지고 박사학위를 외국에서 받고 그걸로 가지고 평생 공부를 가르친 사람인데 제가 법과대학 수업을 노동법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강의실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첫 시간에 제일 먼저 물어보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학생 여러분 중에 노동자가 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손 드는 학생이 있을까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 노동자가 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손 안 듭니다. 여기 이 자리에 노동자의 아들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듭니다. 앞으로 노동자가 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듭니다. 그럼 제가 세 가지 질문하고 난 뒤에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왜 왔습니까? 내가 1년 동안 가르친 노동법 수업은 여러분들이 사장이 되어가지고 노동자를 부리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노동법을 써먹게 하기 위해서 난 노동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3분의 2는 노동자다. 여러분들이 노동자란 말을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고, 어렵다 또는 더럽다 심지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직장에서 일을 해주고, 남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그 일의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은 법적으로 모두 노동자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 3분의 2 정도는 노동자다. 우리 국민의 한 20% 정도가 자영업자고 나머지 한 10%가 뭐 사장일 수도 있고 회장일 수도 있고 공무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저희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면 공무원도 노동자고 월급을 받으니까.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어떠냐? 우리나라 역사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역사까지 다 포함해서 인간의 역사에서 지금 우리가 노동자라고 하는 또는 근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어떤 신분이었겠나? 옛날엔 여러분 남을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을 노비라고 했습니다. 노비.
아닙니다. 노비입니다. 노비. 좀 더 옛날에는 그걸 노예라고 했습니다. 노예. 여러분, 우리나라에 노비가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서 다르기도 했습니다만은 조선시대에는 여러분 40에서 60, 70%까지 노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농담을 합니다. 이건 농담이니까 여러분 그냥 우스개로 들어주세요. 과연 내가 양반의 아들일까? 왜? 조선시대 여러분, 조선시대가 시작될 때, 조선이 개국될 때 우리나라의 양반 비율은 한 2%인지 3%였습니다. 그러다가 양반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인구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는 노비였습니다, 여러분. 노비. 노비 위에 상민, 평민이 있죠? 평민은 한 20% 정도. 뭐 지금 꼭 비유하면은 자영업자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땅을 가진 농민들을 상민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 한 10%, 처음에는 한 2, 3%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점 양반이 늘어나가지고 조선 후기쯤에 오게 되면 한 10%, 조선 말에 오게 되면은 양반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양반을 돈으로 사고 파죠. 그래서 조선 후기쯤 오게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양반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조선 초기에 한 2, 3%를 빼고는 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짜 양반이죠. 다 족보를 사고 팔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언제 다 100% 양반이 되느냐? 일제시대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나라의 족보가 엄청 많이 위조가 되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양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는 여러분 거의 국민의 100%가 양반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양반일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도 제 개인의 제가 아까 거울 이야기를 했는데 거울을 가끔 볼 때는 이건 양반 얼굴이 아니야. 여러분 좀 웃어주십시오. 이건 양반 얼굴이 아니야. 양반은 여러분 춘향전을 보게 되면 이몽룡 이 모습을 춘향전 첫 장면에 이 수려한 인물에다가 수려한 인물을 어떻게 백옥 같은 피부에 남자를 이몽룡의 피부가 백옥 같은 피부에 트럭이 하나 없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웃어주시는데 이 트럭이라고 하는 것이 이 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나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 이몽룡은 아주 그냥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진 춘향이도 그렇게 피부가 흰 여자로 나옵니다. 그렇게 피부가 희다는 게 우리나라의 이 양반의 어떤 상징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 조선 왕조실록에 여러분 임꺽정이나 여러분 뭐 이런 산적들을 묘사해 놓은 실록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털이 온 얼굴을 덮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트럭이가 온 얼굴을 덮었다. 여러분 뭐 영화나 드라마에도 보면 도둑놈들이나 뭐 산적이나 역적이나 이건 전부 털이 부슬부슬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 거 보셨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얼굴을 어릴 때부터 얼굴을 보면서 이건 나는 이거 도둑놈상이지 이거 양반상이 아니야.
여러분, 제가 어릴 때부터 이 열등감을 가지고 이게 조금씩 이제 크면서 역사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런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 이거 조선시대 우리나라 국민들 대부분이 족보를 샀다 그러는데 아마도 우리 집안은 별로 내 얼굴을 꼬라지를 보면 양반 피가 아닌데 아마도 우리 집안도 족보를 산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은 공감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역사에 찬란한 자랑스러운 점이 참 많은 우리 역사인데요. 딱 하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노비가 인구의 3분의 1 내지 3분의 2. 여러분, 머섬이라는 말 아시지 않습니까? 머섬. 머섬은 여러분, 조선 말기까지 존재했던 노비가 일제시대에 와가지고 변한 게 머섬입니다. 노비하고 머섬하고는 사실은 좀 차이는 있는데, 그걸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왜 김유정이라고 하는 소설가의 봄봄이라고 하는 단편소설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점순이, 그러니까 이 노비가 이제 머섬이 이 딸을, 양반집에 딸을 자기에게 시집을 보낸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그 집에 가서 머섬 일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딸이 이 머섬을 몇 년을 해도 이 주인이 자기에게 딸 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인어른, 이제 나 5년, 6년 이렇게 일을 했으니, 머섬 일을 했으니, 돈을 한 푼도 못 받은 거죠. 그냥 그 집에서 죽으라고 일만 하다가, 몇 년이 지나도 장가를 안 보내주니 주인에게 항의를 하죠. 주인어른, 이제 내가 7, 8년 일을 했으니 나한테 따님을 주십시오. 주인 왈. 야, 이놈아, 아직까지 점순이가 키가 요만한데, 이게, 어른 되라 하면 아직 멀었는데, 이놈아, 기다려라.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거 아가 커야지 시집을 보내지, 이놈아. 하면서 머섬을 꾸짖는 이야기가 일제시대에 김유정이 쓴 봄봄이라고 하는 단편소설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아마도 아실 것입니다. 코미디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머섬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계급적 억압 상황을 아주 유머로 해악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그런 입장에 놓여 있는 머섬을 생각해 보면 대단히 황당한 노릇이겠죠. 여러분, 이 세종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유명한 이 세종대왕입니다만은 이 세종이 학문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많은 공헌을 남기신, 그동안 한글을 창제하신 아주 훌륭한 왕이지만 이 세종대왕이 왕자와 공주, 그러니까 아들, 딸을 조선 왕 누구보다도 많이 낳은 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에너지가 좋았다 그럴까요? 힘이 좋았다 그럴까요? 여러분, 너무 근엄하시다. 좀 웃읍시다. 예? 아주 그냥, 정력이 좋았던 분이에요, 세종대왕이. 세종대왕 마지막 아들이 장가를 갈 때에 세종대왕이 그 아들에게 보통 이제 여러분 왕자가 장가를 갈 때는 재산도 주고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논도 주고 반드시 노비를 줍니다. 옛날에 양반들은요,
땅을 가지고 있는 숫자, 땅을 이제 땅이나 밭, 논밭을 가지고 있는 전답을 소유하는 그 넓이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노비의 숫자였습니다. 여러분, 태계 이황 선생은 노비가 몇 명이 있을까요? 토비노와 이황 선생 집안에 몇 명의 노비가 있을까요? 한번 혹시 여기 이황 선생의 후손이 안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 짐작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몇 명이 있었을까요? 50명. 조금 더 불러보십시오. 예? 300. 300여 명이니까 한 340명. 정확한 숫자인지 우리 잘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노비가 340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대충 어떨까요? 머섬 한 200명, 식모 한 100명, 그죠? 여자는 다 식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모, 하녀. 남자는 하인 또는 머섬. 뭐 해서 350여 명. 뭐 유교의 우리나라 유학의 최고봉인 이황 선생이, 태계 선생이 그렇게 여러분 뭐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큰 벼슬 한 분도 아니에요. 이분은 뭐 평생 벼슬을 그냥 고사하신 분이고, 이분이 뭐 대단한 뭐 이런 갑부 집안도 아니었고 한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유교라는 도덕을 중시한 대학자셨는데 340명의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자, 세종대왕은 여러분 아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딸이 한 20몇 명 되죠. 다 합치면 한 30명이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왕자와 공주를 제일 많이 낳은 분이 세종대왕입니다. 그 점에서도 최고예요. 이 마지막 아들에게 장가를 보낼 때에 노비를 여러분 몇 명을 줬을까요? 이것도 한번 퀴즈로 한번 맞춰봅시다. 몇 명? 예? 4대부 300, 이태계 선생 집에 350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왕자입니다. 마지막 왕자에게 장가를 보낼 때에 노비를 몇 명을 줬을까요? 누구? 그냥 재미로. 100명. 좀 더 왕입니다. 왕. 대왕입니다. 예? 몇 명일까요? 조금 더 불러보십시오. 200명. 막 확 한 불러보이소. 예? 500.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000명을 줍니다. 예? 10,000명을 줍니다, 여러분. 예? 그렇죠. 그 당시로서는 그 당시 인구가 켜봐야 한 몇백만밖에 안 됐겠죠. 몇백만, 그죠? 조선시대, 그러니까 세종 때가 1300년대, 1400년대니까 아마도 많아봐야 한반도 전체 인구가 400만. 400만에 10,000명. 그럼 여러분, 이게 10번째 왕자입니다. 그죠? 그 앞에 왕자들은 또 더 많이 안 좋겠습니까? 더 큰, 제일 큰, 그야말로, 여러분, 전 그 점에서 사실상 세종대왕이 좀, 세종대왕은 이 노비 문제에 있어만큼은 조금 잘못하신 적이 많습니다. 특히 세종대왕 앞까지는 여러분, 이 노비의 이 세습제.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나라를 봐도 노비 신분이라고 해서 세습시킨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조선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노비는 있습니다. 그리스에도 있었고, 로마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고, 노비가 없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노예가 없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습은 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습은 시키지 않았어요. 게다가 대충 중국만 하더라도 한 16세기쯤 되면 노비 없애버립니다. 일본은 조금 더 빨리 더 없애버립니다. 신인 하면서 조금 노비 비슷한 사람들이 좀 남기는 남지만 아주 소수였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노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국, 서양의 역사에서는 중세가 끝나면서, 농노가 끝나면서 근대사회가 되면서 노비란 건 없어집니다. 한 5, 600년 전부터. 제일 마지막까지 노예가 남은 나라가 미국인데, 아니, 미국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후진적인 나라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와서 1860년대에 와가지고 노예 해방을 하니까요. 그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이 노비 해방을 제일 늦게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거의 갑오경장. 그러니까 1894~5년쯤 되죠. 실제로 법으로 노비 해방을 합니다만 한 말에, 그러나 일제시대는 물론이고, 여러분 기억이 어떻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196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좀 괜찮은, 조금 잘 사는 집, 많이 잘 사는 집도 아니고, 조금 잘 사는 집에도 여러분 시골에 가면 머슴이 있었고, 도시에는 식모가 있었고, 여러분 그 다 깨놓고 말하면 노비와 마찬가지 신분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더구나 이제 일제 이후에 와가지고는 적어도 법적으로 신분이 고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세습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말까지만 하더라도요, 경국대전 등등 우리나라 법전에 노비는 세습된다라고 딱 규정이 돼 있고, 더더구나 여러분, 노비가 세습되는 기본 원칙은 아버지가 노비이면 노비로 세습된다라고 하는 게 세종 이전까지의 원칙이었는데, 세종이 와서 어머니 계열로, 어머니 핏줄로 노비를 세습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비가 굉장히 세종 때 와서 늘어나요. 세종은 한글을 만드시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지편전을 만들어서 무슨 여러 가지 문화적인 르네상스를 이룩한 대왕 중에 대왕입니다만은, 이 노비 문제에 있어만큼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조선시대의 여성 문제나 이 아동 문제 또는 소수자 문제를 얘기할 때에 이른바 여러분들이 가끔 드라마에서 보는 왕과 왕비, 왕과 왕자, 공주, 또는 왕족의 어떤 소수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사대부, 사대부에 여러분 사실 이황 선생,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이황 선생을 좀 더 말씀드리면은, 물론 훌륭한 부인, 이황 선생 부인, 근데 여러분 이황 선생도 첩도 있고 기생도 있고 옆에는 이런저런 또, 근데 이황 선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처와의 어떤 관계는 굉장히 훌륭했다. 더더구나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훌륭한 이황 선생이나 정약용 선생이나 이런 조선의 훌륭한 선비들이 부인이나 자녀, 그러니까 여성과 아동에 대한, 또는 그 외에
그 사회의 그 집안의 소수자에 대한 대단히 훌륭한 인권에 문제가 없는,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어떤 대우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나와 있고, 뭐 조선시대 명문가의 교육, 뭐 이런 책도 나와 있고, 그죠? 왕가의 교육, 뭐 이 우리나라의 왕들이 특히 이 왕세자에게 뭐 경연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엄격한 교육, 조선시대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있는 집현전에 뭐 세종이든 뭐 누구든 간에 왕이 되기 위해서 또는 왕이 된 뒤에도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사람들은 사실상 대단히 예외적이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어떤 인권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드라마에서 보는, 영화에서 보는, 또는 뭐 일반적인 책에서 보는 그런 이야기는 조금 잊어버리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우리나라 여객식에서 보는 연렵입니다. 뭐 제가 잘 읽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뭐 이런 게 뭐 우리나라 도처에 있죠. 특히 이게 지금 요 연렵에 대한 해설입니다. 이천서시 연렵이 안동민속촌에서 이제 되어 있는 건데, 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례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요 비석에 새겨진 여성의 경우입니다.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사별하고 몸이 불편한 시부모도 외아들 이런 슬픔에 병을 얻자 며느리 설씨는 지극정성으로 간병했으나 세상을 떠났다. 시부모가 적시 시부모를 따라 죽으려다 장례를 치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련한 여인의 연렵이, 그러니까 22살에 죽었던 거죠. 95년에 태어나서 17년에 죽으니까, 그죠? 22살로 사계절증 봄만큼 고통을 안고 살다 갔다. 전국의 수많은 연료 중에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도 시가 죽으라는 당시 윤리의 친정에도 갈 수 없었다. 결국 오갈 데 없이 이루어지지도 못하여 죽음을 택한 형식의 연료지만 내용은 무언의 강요에 희생된 슬픈 연료가 많다. 이 연료도 사실 대부분이 양반 집의 이야기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상민이나 무슨 특히 뭐 천민, 노비 뭐 이런 경우에는 연료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양반의 경우인데, 근데 이 양반 가문의 연료비가 특히 뭐 여기 지금 안동민속촌에 아까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대구 경북 지방에 제일 이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연료비가. 그래서 뭐 대구 경북을 옛날에는 뭐 연료의 고향, 뭐 효자의 고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한, 이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유교가 가장 발전한 곳이기 때문에, 자, 이건 이제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입구에 현존하는 빈, 이것도 역시 뭐 그런 종류의 비석이죠. 이 박지원이가 쓴 연려 함양 박시전이라고 하는 소설은 사실 실화라고 해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소개를 하겠습니다. 박 씨는 나이 19세에 임술중과 혼연을 했는데 남편이 이상한 병이 있어 겨우 홀레만 지내다 죽었다. 안면도 잘 모르는 남편이 장사를 지내고 시부모를 지극히 봉양하다가 1793년 7월 남편의 3년상을 마치는 날 남편이 운명하던 그 시간에 독약을 먹고 자진했다. 유서에 내 남편은 어이가 어찌 구차하게 살고자 했으리오만 남편이 이미 아들이 없는 거로 3년상을 맞 죽는다라고 했다. 이렇게 조용히 죽음에 나아가면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게 사실은 이 연암 박지원이 안희 현감에 부임한 지 2년 뒤에 일어난 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연암이 사녀 함양 박시전과 비교하면 대동소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서는 요게 유서 비문에만 보입니다만은, 연암이 쓴 소설에서는 여성의 재가금지에 대한 비판을 깔고 있는데 뭐 그렇게 강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도의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의 이런 전통 어떤 도덕에 대한 비판자 중에서
뭐 지금 우리가 남아있는 문헌으로 볼 때는 연암 박지원 선생이 가장 준엄한 비판자였다고 우리가 평가를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뭐 이황, 뭐 이율곡 이런 분들은 뭐 이 연령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사실이 여러분 왜 요새 우리나라의 어떤 뭐 보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인도에서 그죠?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불태웠다라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뭐 연려하고 그게 인도의 그런 뭐 풍습하고가 뭐가 다르냐? 물론 뭐 이 연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뭐 자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불태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훨씬 인도 경우보다는 낫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따라 죽어야 한다. 그것을 어떤 도덕의 표상으로 숭배한다? 그것이 인간의 참다운 도리의 가장 훌륭한 모델로 숭배를 한다? 이건 여러분 아무리 조선시대 유교 이념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숭배가 되었을까? 남편을 따라 죽는 것이 가장 훌륭한 도덕이다?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이다?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려문을 세우고 연려를 표창을 하고 우리 역사에 길이 남겨서 그분들을 현창한다? 저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뭐 조선시대의 유교적 가족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뭐 좀 복잡하고 뭐 길고 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책자에 이게 나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나중에 참조를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그냥 이걸 일일이 다 또 설명을 하려니까 좀 그런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 신분 계층 구분에서 아주 엄격한 가부장 종법 제도 하에서 솔직히 말해서 여성이나 아동이나 소수자의 인권은 철두철미 억압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성의 어떤 그런 지위를, 인간으로서 어떤 지위를 연려라고 하는 것만으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연려 현창 제도가 나온 것도 여성에 대한 어떤 인권 억압의 결과로 생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존여비다,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 우리가 아는, 이 주역이니, 또는 여필 종분이, 삼종 지도니 하는, 칠거제약이니 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다 그런 당시에 어떤 여성에 대한 인권 억압이라 그럴까요? 공자가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인생 삼락, 사람으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오래 사는 게 이게 인생 삼락이랍니다. 여러분 여기 남자분들 계십니다만은 남자로 태어난 걸 그렇게 공자님께서 좋은 거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저는 별로 동의할 수가 없는, 더구나 이 고려시대까지 특히 조선 중기까지 임진왜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전통사회는 대체로 남녀 평등사회였다. 물론
지금과 같은 이런 남녀 평등 사회라고 보기는 힘듭니다만은 이게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서 남녀 불평등 또는 이 여러 가지 이 말하면 자식들 간의 어떤 불평등, 특히 장자 우선 뭐 이런 것이 강조가 되고 조선 후기에 와서 이제 유교라고 하는 게 일반 사회까지 미치면서 사실 제사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모든 국민이 뭐 국가 행사처럼 모든 가정에서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이 제사도 조선 후기에 와서 점점 일반인 가정에게 확대가 되었을 뿐이고 조선 후기 이전까지는 한 2, 30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양반집을 제외하고는 제사도 별로 그렇게 지나지 않은 뭐 연년이 뭐니 하는 것도 사실 뭐 그렇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시대였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에는 사실상 남녀가 대단히 평등했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졌고 심지어 소수자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요사이 우리나라의 이른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둘러싸고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 이런 것도 뭐 조선 고려시대의 고려가요 같은 데서는 흔히 묘사가 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적어도 고려시대까지 좀 더 나아가서 조선 전기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가 뭐 그다지 이 유교에 의해서 굳어진 어떤 그런 봉건 도덕, 종법 도덕 이것이 강화되지 않은 좀 더 남녀가 평등하고 인간관계가 자유로운 사회였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나라의 경제가 많이 나빠지고 뭐 삼정문란 이런 거 아마 역사 시간에 다 배우셨을 겁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지배 계층인 양반들이 없는 집구석에 없는 나라 살림에 더 많이 착취하려고 하다 보니 서민들의 살림살이에서 이런 어떤 엄격한 유교 도덕을 강요하게 되었고 뭐 그래서 제사 같은 것도 일반화되어 버리는 뭐 이런 역사적인 과정을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삼종지를 표현하는 뭐 조금 여러분 그 옛날 문헌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지나가겠습니다. 삼종지도 그림에 대한 해설인데요. 앞에 있는 그림에 대한 해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뭐 지나가고요. 몇 가지 그림을 아마 이 김홍도 그림이나 이런 그 풍속화를 통해 가지고 아마 그 다음 시간인가 아마 이 풍속화 가지고 이제 이 조선시대 사람 생활을 여러분들이 아마 좀 공부를 하실 것 같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 소개를 하면 김홍도하고 윤두서 그림들인데요. 이 김홍도 그림 길쌈 그림입니다. 이 여성이 아마 무슨 양반집에 마님은 아니었겠죠? 마님도 합니까? 마님도 이걸 했습니까? 길쌈을 했습니까? 글쎄, 마님도 길쌈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예. 이 다 양반집 마님들이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양반집 마님들의 그림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히 잘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이제 팔레트인데, 아마도 이 여성 노동, 뭐 길쌈도 길쌈입니다만, 뭐 밤새도록 길쌈을 짰죠. 빨래도 사실 요사이 정말 이 한국 사회의 변화 중에 저는 대단히 이 위대한 변화 중에 하나가 세탁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제 어린 시절에
생각을 하면요,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자랐던 시골에 빨래터, 이런 그 빨래터가 있었고, 저희 어머니가 아마, 글쎄요, 세탁기를 돌리시고 된 게 얼마나 됐을까요? 한 20년, 30년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제 기억에는 손빨래죠. 이게 지금 손빨래죠. 뭡니까, 이거. 무슨 빨래라 그러니, 손빨래. 빨래 방망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빨래터가 없어진 게 한 20년? 한 40년. 빨래터가 없어진 게. 그러면, 세탁기가 벌써 3, 40년 전부터 나왔습니까? 30년. 80년대가. 80년대 후반이. 그러면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정확하게, 제가 잘 기억을 정확하게 못해서. 아무튼 몇백 년, 몇천 년 내려온 여성노동의 가장 전형적인, 여러분, 저 기억에 어린 시절에 저희 저희 집안은 바로 여기 대구 경북 쪽입니다만은, 저희 할아버지, 하여튼 저희 집안의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할아버지, 삼촌이 다 이제 사시사철 한복을 입으셨는데, 특히 저희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는 하루 3끼 따뜻한 밥을 드셔야 되고, 따뜻한 국을 드셔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 3끼 금방 지으신 밥을 드셔야 되었어요. 그게 제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와 저희 아버지에 대한 어떤 추억. 그러니까 밥을 금방 해가지고 밥상에 올리지 않으면은 바로 밥상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제가 그런 장면을 어릴 때부터 보면서 컸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은 하루에 3번 옷을 갈아입으셨어요. 한복을.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이 한복을 입으신 분인데, 저희 아버지는 학교에 교사를 하신 분인데, 조금 그래도 좀,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고루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도, 집에 계실 때는 항상 하루 3끼 따뜻한 밥, 따뜻한 국.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식은 밥 하면 그걸 가지고 그대로 상을 발로 차신 그런 분이셨는데. 그리고 한복을 그러니까 3끼 밥을 드시듯이, 금방 지으신 밥을 드시듯이 항상 깨끗한 한복. 그러니까 제 기억에는 저희 집에 이 한복을 거의 매일처럼 어머니나 할머니가 손질을 하시고 빨래를 하시고 밥을 지으시고, 그 기억밖에 저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저한테는 뭐라고 할까요? 좀 마음에 어떤 트라우마 비슷하게 남아있어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식은밥입니다, 요사이. 아무도 안 웃어주시네. 저는 옷도, 한번 입으면, 전혀 갈아입을 생각이 없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제 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 그것 때문에 항상 저희 할머니나 저희 어머니가
심한 그런 말씀도 들으시고, 구박도 당하시고, 심지어 그런 때마다 우시기도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이 밥이나 옷에 대해서는 집사람한테 절대로 뭘 요구하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제가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제가 제 잘났다 못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는 제가 지금 거의 결혼 생활을 4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요, 깜짝깜짝 저 자신이 놀라는 게, 지금도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집사람한테 또 아이들한테 절대로 심한 말을 하거나 옷이나 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구박을 주거나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또 가능한 한 이 아내나 자녀의 어떤 그런 인권을 존중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항상 하며 살면서도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제 말 한마디, 저 자신도 모르게 집사람이나 자식들에게 심한 말을 제가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그래서 집사람한테 지금도, 어제도, 오늘도 이게 굉장히 무섭구나, 무섭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항상 저 자신에게 경계를 합니다만은, 그때마다 이제 아이고 내가 이 말 잘못했다, 실수했다 스스로 느끼고 사과도 하기도 하고 또 잘못을 뉘우치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안 그러시겠죠. 저는 그런 걸 스스로 느낄 때, 굉장히 부족함을 느낄 때 반성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단히 가부장적인 인간이고, 대단히 이 남녀차별이라고 할까, 또는 이렇게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좀 효도를 기대하고, 이런 어떤 잠재의식이 저한테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부끄러워요. 오늘 이런 제가 여러분들 이런 강의를 하기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이게 굉장히 제가 한 40년 결혼 생활, 제가 78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벌써 42년인데요. 42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집사람한테 절대 고함 지르지 않는다. 집사람을 인격을 손상하는 그런 욕은 물론이거니, 폭력은 물론이거니와, 손찌검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말도 하지 않는, 저는 이 어른들이 손찌검 하는 것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어릴 때. 밥상을 발로 차시는 바람에 어른이 그대로 그 밥상을 안고 어머니가 넘어져가지고 다치시기도 하고, 그때는 어머니를 동정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겁이 나서 어머니를 안고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게 참 저한테는 제일 가슴 아픈, 저 아버지나 저 할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점만큼은. 근데, 그거를 그렇게 제가 마음속에 항상 경계를 하고 저 자신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다짐을 하고 해도, 그런 책들을 읽고 그런 마음 수양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지금도 나이 70이 다 돼가는 지금도, 내가 이 집사람이나 아내나 아이들에게
심한 짓을 하고 심한 말을 했구나. 스스로 모르게 그런 걸 느낄 때 참 부끄럽고 한 걸 제가 느낍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드리는 말씀인데, 그래서 뭐 지금 뭐 가능한 한 같이 뭐 집안 일이나, 저희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한 20몇 년, 뭐 집사람하고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뭐 같이 일을 하고, 뭐 집사람은 저를 이제 모섬이라고 부를 정도로 제가 열심히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밥도 얻어먹고 하는데, 사실은 이 옛날 어른들, 특히 어머니들이나 할머니들의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 끔찍했죠. 지금 여성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던 어떤 그런 이 풍속화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산나물 캐는 이야기, 그 그림이죠. 뭐 그때 뭐 여성들이 나무도 하고 뭐 산나물 캐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런 노동이기도 했습니다. 자, 뭐 방적, 길쌈, 가사 뭐 이런 것 등등을 이제 하는 뭐 첩의 문제, 뭐 아내 구타, 뭐 수절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여성 인권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우리 역사에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 이 조선시대 말기에 찍은 사진 같은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도 역시 뭐 이 양반집 자제의 경우는 아니겠죠. 여기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 사진은 아마도 이제 한말 일제 초에 보통 찍어진 사진이 아이들이 웃고 있습니다만은 여자아이들이죠. 물동이를 쥐고 있는데, 이 전경은 여러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풍경을 제 어린 시절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이런 전경을 제가 살았던 동네에서 보았던, 뭐, 물동이를 찌고 가는 그런 장면이죠. 이제 아이들이 공기놀이 같은 걸 하고 있는 뭐 그런 그 아이들 놀이 같은, 이건 아마도 특별한 어떤 신분 계층을 어떻게 특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뭐 이 타작 같은 이런 아동 노동의 일종의 형태입니다. 아이들이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집신 신고 뭐 이런 풍경들이죠. 이때 역시 뭐 물을 지는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리고 수당 풍경입니다. 수당 교육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대부 집안이죠. 근데 이제 역사, 조선 후기, 조선 말기에 오게 되면 이제 일반 상민들이나 역시 그 수당 교육을 배웠다 그러는데, 이건 좀 이제 이 김홍도가 그린 좀 해학적인 그림입니다만은, 우리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 아동에 대한, 지금도 뭐 이 아동 구타 문제, 아동 학대 문제 이런 게 특히 이 여자아이에 대한 성폭행 문제, 뭐 신문 방송에는 뭐 이상한 케이스, 뭐 계부나 뭐 이런 경우만 뭐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만, 사실은 우리나라 아동성 폭행의 폭행자 대부분은 친부입니다, 여러분. 친아버지예요. 친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한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물론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성범죄의 비율로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친아버지가 친딸을 강간하는,
친아버지가, 친어머니가 자녀를 학대하는, 폭행하는 비율이 더 높습니다, 여러분. 미안한 예입니다만은 일본보다 우리가 높습니다. 일본보다. 그래서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전통사회에서 아버지는 그야말로 자녀에 대해서 뭐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구타, 뭐 사랑의 매라고 한든 뭐든 어떤 간에 이게 대단히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녀를 때려 죽이는, 자녀가 불효를 저질러서 자녀가 나쁜 짓을 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때려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정약용 선생이 쓴 허멈신서 같은 데에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남편이 아내를 때려 죽이는 것, 그리고 그런 경우에 양반집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여성이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뭐 여자가 바람을 피웠다 이런 경우에, 또는 자녀 아들이 뭘 잘못했다 이런 경우에 이 폭행은 물론이거니와 살인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허멈신서에 가끔 사례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처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대단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뭐 좋게 말해서 관대하고,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민법이 지금 개정을 하나 안 하는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최근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호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그러니까 부모의 개호권, 자녀에 대한 개호 문제.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잘못한 아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 그러니까 체벌을 가하는 것.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가하는 것은 뭐 이미 더 이상 그것은 사랑의 뭐 매라니 뭐니 해서 미화되진 않죠. 지금은 여러분 뭐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저희 어릴 때, 제가 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제가 여기 무슨 대구에서 제일 좋다는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시절에 체벌은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 일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맞았거든요. 많이 맞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공부 못했다는 이유, 시험 성적이 좀 떨어졌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긴 막대기 있는 이걸 들고 시험 성적이 예를 들어 독일어 시험이 무슨 60점 낙제를 맞았다는 이유로 한 몇 시간 동안 그 긴 막대기로 두드려 맞았던, 저도 맞았습니다. 별로 공부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공부 못한 시험 성적이 좀 떨어졌다는 이유로 그렇게 학생들을, 그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을 그렇게 구타한 그 선생님들을 지금 같으면 여러분, 학생들도 그냥 가만히 안 있겠지. 전부 다 폰 다 찍고, 다 고발하고 할 겁니다. 그죠? 부모도 막 찾아가서 선생을 아마 항의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때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고등학교 다니기 60년대 말인데, 그때는 맞았다고 해가지고 어디 가서 부모한테 와서 얘기하다가 더 맞죠?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많이 변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부모의 개호권, 부모의 폭력은 법적으로 민법상 부모의 개호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처벌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 민법에 부모의 개호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있었는데 일본은
해방 후에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일제 때 만들어진 거죠. 일제 때. 지금 그걸 이제 개정하려고 하는 판이에요.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이 참 어두운 구석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폭행하신 적도 없으실 거고, 당연히 대단히 그런 점에서는, 엄격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아까 제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제가 사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한테 큰 소리를 치거나 특히 폭행을 가하거나 저 자신이 크면서 하도 많이 맞고 커가지고 저는 때리지 않겠다. 아이들에게 큰 소리 치지 않겠다. 아이들에게 욕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 결심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것도 잘 안 됐더라고요.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실 분들은 다들 잘 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한테 참 힘들었습니다. 이 부모의 개혁권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일종의 말하자면 미덕 비슷하게 남아있는 이걸 좀 반드시 이걸 유교적인 영향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다른 사회에 비해서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부모의 개혁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나라의 법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서양에는 물론 없고 동양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고 딱 일제시대 때에 일본 민법에 규정되었던 것을 우리나라의 민법에 규정을 했고 일본에서는 없앴는데 해방 후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20년 지금까지도 그 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저렇게 좀 이 시대의 변화라고 할까요? 또는 인권의 측면에서 이게 과연 옳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해서 그냥 이 소수자 인권 문제와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생물이겠죠. 여러분 상세히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이 남녀의 어떤 추나라 할까요? 이 포르노 조선시대 포르노를 지금 보고 있는 두 기생일까요? 아무튼 안방 집에 아녀자들일까요? 이런 여러분 조선시대 추나 포르노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있어가지고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서양 추나는 물론이거니와 중국이나 일본 추나에 비해서 우리나라 추나는 굉장히 근엄한 추나입니다. 아마 그건 우리나라 사회가 대단히 근엄한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추나 형식에도 추나에도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본 추나를 보면요. 일본 추나는 굉장히 노골적이거든요. 그야말로 일본의 17세기, 18세기 소위 우키요에라고 해가지고 그려지는 일본 풍속가의 추나 표현, 남녀 상렬지도, 남녀 성관계를 표현한 걸 보게 되면 대단히 노골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추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교적이라고 할까요? 추나마저도 유교 영향이 대단히 강하구나라고 느낄 정도인데 아무튼 지금 이 두 여성이 이 추나를 보고 있는 두 여성이 어떤 관계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두 여성이 혹시 애정관계일까라고 하는 해설 이 그림에 대해서 있습니다.
동성애 관계라는 거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에 남아있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몇 년 전에 왕의 남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왕의 동성애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그게 뭐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완전히 픽션이죠. 허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왕이 뭐 동성애를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로 이 서양사회의 동성애하고 동양사회의 동성애는 여러 가지 뭐 사회 구조나 또는 그 교육 시스템, 주로 이제 서양사회에서 동성애가 생기게 되는 어떤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남자들끼리 또는 여자들끼리, 우리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남녀를 어릴 때부터 구별을 했습니다만 집단 교육, 특히 이제 서양의 경우에는 기숙사 교육 제도를 통해서 남자들을 24시간 기숙사 형태로 뭐 한 5살 때부터 시작해서 한 20살 때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한 서양의 뭐 옥스포드나 무슨 뭐 캠브리지나 또는 뭐 하버드나 예일 같은 이런 대학들은 다 기숙사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대학하고 다르죠. 거기는 모든 학생이 다 기숙사에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기숙사가 서양에서는 한 5살, 4살 정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춘기 시절까지 그렇게 이 기숙사 제도로서 남자들끼리만 생활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그 동성애를 낳게 되는 중요한 요인. 특히 이제 서양에는 전쟁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요새는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만은 옛날에는 전쟁이 뭐 아주 오래 뭐 먼 거리에 무슨 뭐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막 10년, 20년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고향을 집을 떠나서 그죠? 그 남자들이 20대, 30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0대, 50대까지 남자들만의 어떤 24시간 생활을 하다 보면 동성애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동성애 발생의 한 가지 요인으로 지적이 되는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뭐 동양 사회에는 그런 정도의 어떤 뭐 동성애라는 게 생길 여지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사회에 동성애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도 정확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은데 동성애자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동성애자들이 우리 사회에. 그리고 저 조선사회에도 동성애자가 있었으리라.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소위 그 동성애에 관련된 문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 아마 이 도서관 같은 여기도 도서관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조선의 퀴어라는 식의 책들이 요사이 연구 저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동성애 현실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지금 그 동성애의 뭐 어떤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동성애를 엿볼 수 있는 그림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지금 이 그림 역시 이 두 여성이 지금 이 개의 어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장면이 또 해온 그림인데 역시 동성애적인 함의를 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 미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뭐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 그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죠. 그리고 전부 여성 3명입니다. 그죠? 여성 선님하고 아마도 이분은 양반집 교수 같아요. 그죠? 이분은 아마 하녀 같은데
이 세 사람 간의 어떤 묘한 그런 동성애 관계의 어떤 함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읽는 아까 조선의 기와 같은 이제 조선시대의 이 일종의 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문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여기요. 아직까지 조선시대의 이 그런 성소수자 문제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는 것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까 이 왕의 남자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 좀 80년대 90년대 영화가 사방지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남녀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죠? 사방지였습니까? 제목 이름이? 예. 그런 이야기를 통해 아마 그건 좀 그런 여성 또 특이한 신체 구조를 갖는 또는 그것이 이제 상징하는 트랜스젠더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런 소수자의 인권을 표현했다기보다도 뭔가 좀 이 에로틱한 흥미본의의 소재로 만들어진 영화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이 영화로도 나왔고 합니다만 실제로 조선시대의 역사적 사실로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성소수자를 비롯해서 소수자 문제의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이 정도로 제 이야기는 마치고 여러분 중에 혹시 질문이나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만은, 선생님, 아까 근세 머슴에 대한 개념이 제가 기억하는 거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대 우리가 50년대의, 저는 1950년대의 머슴은 현대로 말하자면 일종의 연봉을 결정한 노동자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노예와 머슴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조건이 예를 들면은 농사, 지주의 집에 와서 거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자기 집에서 생활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무도 큰 머슴, 작은 머슴이 각각 달리 있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머슴을 노예로 비유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네, 이사입니다. 머슴하고 노예가 같다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보통 이제 근대 후기에 나오는 머슴이 노비에서 바뀐 형태, 특히 이제 일제시대 때의 머슴이 한말까지는 노비였다가 그게 이제 솔거노비든 외거노비든 간에 노비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어떤 노비였던 분들이 머슴으로 바뀐 사례가 많고요. 처음부터 그게 그냥 달랐던 그런 형태라기보다도 그렇게 지금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충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비하고 머슴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옛날 노비가 좀 더 근대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주로 일제시대 전후의 머슴의 형태다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비 형태 여러 가지가 있었고, 솔거노비, 집에서 있는 노비도 있고, 밖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밖에서 그냥 일을 해주고 또는 일을 감독하는 이런 노비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율이 형태가 조금 다르고, 또 우리나라 학자들 중에는 그런 어떤 특히 이제 이 외거노비, 밖에서 그러니까 솔거노비가 아니고 주인하고 같은 집에 거주하는 노비가 아니고 밖에 거주하면서 일종의 소장농 비슷하게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노비라고 볼 수 있느냐? 라는 논쟁이 있는데요. 예?
예, 노빈 노빈데 그게 뭐 어느 정도의 어떤 그 구별이 가능가 하는 것은 많은 논쟁이 있는데 뭐 오늘 그 얘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못하고요. 하여튼 다양하게 뭐 존재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뭐 질문 있으십니까?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연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신 박홍규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